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밴스를 가르치는 장민기라고 해요. 제가 아는 게 많은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막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가끔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 예?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무슨 공부를 많이 했냐?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자격증 많은 사람 못 봤어. 예? 자격증. 이제 올해는 지금 9월 3일날 손해평가사를 하나 보고 내년엔 세무사를 공부를 하래. 시간이 남아서. 제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데도 예? 지금 보니까 세무사를 보니까 두 과목, 네 과목이 근데 회계 1, 2가 하나고 나머지가 세법이더라고. 근데 내가 회계를 가르치잖아요. 관리하고 재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어떤가 가르치는 거 한번 보려고. 근데 어쨌든 이 회계가 고급 회계는 중국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프로치가. 회계 원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 차별이 뭐고, 대별이 뭐고, 뭐 이런 거를 결산하는 걸 배운다면 중국은 거기다 이론을 배우는 건데 어드밴스에서는 분계가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해. 분계하는 건 제가 알려드리는데 분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중에 연결 재무제표 정도고 몇 개 특수한 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뭘 주로 물어보냐면 이익이 얼마냐, 비용이 얼마냐 그걸 타죠. 무슨 말이지? 회계 저널 엔트리보다도 뭘 찾는다? 개인이 얼마냐, 로스가 얼마냐 그걸 찾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험 붙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가 제일 저기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을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모든 걸 다 언급하는 것보다 그냥 시험에 안 나올 거는 제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다 해갖고 언제 뭐 다 하겠어. 이걸 80점에서 합격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100%를 추구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드밴스에서 언급되는 건 제가 거의 할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책 보시면 거기 제 이력서가 있나요? 이력서 나왔나? 이력서 제가 그거예요. 그 이력서가 있는데 요새는 광운대 가서 자산운용도 가르쳐요. 회계 가르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투자자산운용이라고. 10년을 썼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만두라 해서 그만뒀는데 10년을 써갖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제 소개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기하는 거 뭐냐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생의 거는 배운 다음에 용어가 컨셉이 안 오거나 이해가 안 오거나 문제가 이해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메일 통화든 뭘 통해든 질문을 하시라고요. 요거는 내가 지나갈까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합격을 하더라고.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합격이 많더라고. 예? 여기 왜 학원을 왜 다니겠어요? 여기 다니는 이유가 모르는 걸 하는데 온라인보다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질문하기가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을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하고 제가 푸는 방법은 틀려요. 다르다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것은 반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엄청 어려워. 그 영어를 읽어봐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탁 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라. 그리고 제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자격증 여기 영어로 된 것만 썼어. 제가 여기 밑에는 적용 너무 적용은 안 썼어요. 저기 있고 거기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12개가 있고 10위까지 돼 있나요? 또 하나가 거기에 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조 자료로 줄 텐데 저기 파트너십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할 거고 여기서 보면 제일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챕터 9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시뮬레이션도 잘 나오는 거고 쌍벽 이루는 것이 챕터 12의 콘솔리데이티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연결 재무제표예요.
연결 재무제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토픽이에요. 이 챕터 4, 챕터 5, 챕터 6는 이거는 공통점이 뭐냐면 화폐 시간 가치를 알아야 돼. 그 회계보다도 뭐다? 화폐 시간 가치를 모르면 이건 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야. 그러니까 이건 약간 회계보다도 화폐 시간 가치.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걸 할 때니까 아주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겠지. 이건 회계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챕터 1하고 챕터 12는 연결된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챕터 12 배울 때는 다시 챕터 1의 내용이 쭉쭉쭉 와. 근데 왜 챕터 2하고 연결을 안 시켜놨냐? 챕터 12를 지금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운 게 있어갖고 컨셉이 있어서 같이 못하고 앞에 걸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좀 그나마 좀 이해가 실 것 같아서 뒤로 빠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하고 챕터 7하고 챕터 8은 거의 약간 비슷한 그런 컨셉이에요. 뭐냐면 통화가 우리나라가 아닌 거고 예를 들면 또 파생산 외화 쪽에 그러게 고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챕터 6의 리스와 챕터 11의 어카운팅 체인지 앤 에러 코렉션이에요. 근데 에러 코렉션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요. 여기서 혹시 회계 배운 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무진장 어렵게 배워갖고 막 혼사하면 그러니까 제가 쭉쭉쭉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쭉쭉 따라오라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이 뭐냐면 에쿼티 메소드예요. 에쿼티. 요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우리 보통 한 16, 7문제 나올 텐데 IFRS가 안 나오니까 한 16, 7문제 나올 텐데 15에서 7 나올 텐데 고급회계에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에쿼티 메소드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정도. 에쿼티가 뭐예요? 에쿼티는 여기 BS라고 하면 Asset Liability 여기가 에쿼티잖아. 에쿼티. 예? 요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에쿼티에 관련된 것이 배우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에쿼티를 구성하는 게 커먼 스탁과 APIC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익이 생기면 리테인드 어닝으로 쭉쭉쭉 올려주죠. 매년 이익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측정할 때 회계에서는 어쿠루얼 베이시스라고 하는 발생주의가 있고 캐시 베이시스라고 하는 현금주의가 있는데 갭에서는 어떤 거가 갭이에요? 어쿠루얼 베이시스가 갭이에요. 그러면 왜 현금주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때 배울 때 우리 괴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막 A4를 막 쓰는 걸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냈어요. 회계의 목적을 7자로 써라. 회계의 목적을 7자로 써라. 그 뭐 헤맸지 뭐. 예? 근데 답이 뭐냐면 정확한 기간 이익이에요. 회계는 정확한 기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명언이더라고. 그래서 보면 캐시 베이시스가 그럼 왜 갭에서 인정하지 않냐? 만약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3년짜리 계약하는데 막 첫 해 그냥 서로 짜고 나서 이익을 막 하려고 다 3년을 다 받았어. 그럼 캐시 베이시스는 초년 뒤에 이익을 다 잡고 나머지는 멍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회계 조작에 우려가 있다 없다. 회계 조작에 우려가 있지 서로 짜고만 하면 돈 주고받는 계약에 따라서 한다면 회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세금 덜 내려면 나중에 받고 자기가 이익을 좀 늘려면 빨리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3년치를 1년에 받아도 3분의 1씩만 기간에 걸쳐서 이익을 챙겨라. 그것이 뭐냐면 발생주의잖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발생주의와 캐시 베이시스가 여기에 연결돼서. 그 뭐다? 우리는 회계는 어쿠루얼 베이시스로 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쿼티인데 여기 에쿼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요걸 갖다가 준 사람 뭐냐면 이걸 채권자라고 하고 여기다가 에쿼티를 준 사람 뭐라고 한다? 주주라고 하잖아요. 주주. 그래서 요것을 타인 자본, 이거를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주는 대가가 뭐죠? 주주한테 뭘 준다? 주주는. 여기 리턴, 대가가 뭐냐면 주주한테는 디비던드를 주고 채권자한테는 인터레스트를 준다고. 인터레스트를 줘요. 그런데 이 디비던드와 인터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참 벌써도 될까요? 우리끼리. 이러지 마요. 예? 갑갑해서 못하겠어. 자, 디비던드와 인터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먼저 이 디비던드는 액면 배당이다, 시가 배당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이면 20% 배당한다면 6만 원에 20%에서 12,000원 배당할까요? 그게 아니고 액면가가 5,000원이면 5,000원에 20%에서 1,000원을 주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줘요. 뭐다? 배당은 시가의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배당률을 뭐로 뗀다? 액면가에 떼는 거야. 파밸류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 뭐냐면 이자는 계산할 때, 지급할 때 그 기간별로 월할 계산을 한다 안 한다. 6개월 보유하고 있으면 1년치 이자하지 안 주고 뭘 줘요? 6개월 이자만 준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월할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회계 연도가 얼마인가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꼭 기간을 고려해 줘야 돼. 회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산을 문제에서 잘 보고 그때 꼭 기간을 6개월치 이자를 줘야 되는지 1년치 이자를 꼭 해야 된다고. 이자는 항상. 근데 배당은 이거 월별로 계산해 줍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주주면 다 배당을 주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느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월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 1년치를 준다고. 그래서 이건 월할 계산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해. 오늘 안 해.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팅 라이트라고는 의결권이에요. 의결권. 이 본드 홀더, 채권자와 스탁홀더, 주주는 의결권은 주주는 있고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에 영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보팅 라이트가 주주한테 있을 때 이때 주주는 보통주가 우선주가? 보통주에 보통주. 커먼 스탁. 프리퍼드 스탁은 의결권이 있다 없다? 의결권이 없어. 그 의결권이 없으면 주총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말짱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배당률을 좀 더 많이 받고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 배당권이 있을 그런 특혜를 준 대가로 뭐다? 너희들은 그냥 주총에 오지 말고 그냥 돈만 좀 받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회사의 배당이 이익이 넷인컴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선주께 20이라고 하면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 뭐다? 얼마큼이다? 80이 보통주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우선주가 가지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갖고 챙기는 것이 보통주목이라고. 그 보통주목을 여러분 인터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IACS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Income Available to Common Stockholders 해갖고 IAC에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100에서 20을 차감한 것이. 이해 갔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컨셉인데,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스탁을 왜 사람들이 살까? 기업들이 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까? 사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뭐냐면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려고 시세 차익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 주가에 대해 별로 없고 그 회사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기술력이 있다든지 그래갖고 전략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주식 산다고. 그럼 보통 뭐라 하냐면 컨트롤, 지배하기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지배할 목적으로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less than
20% 미만, less than 20%. 그 다음에 more than 50%. 그러니까 초과. 그 다음에 그럼 뭘까? 20% 이상, 50% 이하 있겠지. 그럼 20%는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서 20% 이상, 50% 이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크게. 그래서 요 컨트롤 목적은 어디냐면 요 20% 이상인데 20% 이상, 50% 이하가 여기 뭐냐면 요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에쿼티 메소드래요. 에쿼티 메소드. 그럼 50% 초과 모아된 50%에 해당되는 게 뭐다? 이때가 연결 재무제표야. 콘솔리데이티드. 그 다음에 요 20% 미만은 뭐다? 20% 미만은 시세 차익을 하는 거야. 시세 차익. 그래서 시세 차익을 뭐라 영어로 캐시 베이시스 그래. 캐시 베이시스. 쏘리. 코스트 베이시스. 코스 메소드라 그래. 코스 메소드. 에쿼티 메소드가 아니고 무슨 메소드? 원가법이라 그런다고. 원가법. 그것이 우리 1페이지에 그 3번에 반가로 1번을 그거 있는 거예요.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에 less than 20%는 코스 메소드예요. 코스 메소드는 형광펜. 꼭 형광펜을 갖고 다니세요. 코스 메소드는 무슨 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캐시 베이시스로 회계 처리해요. 네? 이때는 현금이 들어오면 배당금, 현금이 안 들어오면 수익을 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 이상, 거기서 영어로 between 20% and 50%는 20%가 포함되고 50%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땐 무슨 법이다? 그때는 에쿼티 메소드, 오늘 배우려는 에쿼티 메소드인데 이때는 뭘 회계 처리하면 어쿠럴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건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회계는 뭐다? 랭귀지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영어 배울 때 스쿨이 왜 스쿨이냐고 따지지 않고 그냥 SCHOL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외웠다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가서 영문학 할 때 되면 왜 이게 뭐 어디서 파생되냐 걸 배우는 거지. 중학교 때부터 이건 왜 스쿨이 왜 SCHOA 이러면 골치 아프지 선생이. 예? 그거 가르치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뭐다? 회계는 랭귀지라고. 랭귀지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면 이런 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일단 암기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0% 이상 50% 이하는 무슨 법이다? 에쿼티 메소드인데 이때는 어쿠럴 베이시스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해가 간다고. 그 다음에 20% 미만은 무슨 법이다? 코스 메소드인데 이거는 캐시 베이시스다. 그 다음에 50%를 초과하는 건 이때는 연결 재무제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가 넘어가는 건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미치지 않다? 그 피투자 회사라고 해서 그걸 영어로 인베스티라고 하는데 인베스티는 피투자 회사예요. 지분을 파는 회사고 투자하는 회사보다 인베스터라고 해요. 인베스터는 타 회사의 주식을 산 회사를 인베스터라고 그러고 팔린 사람을 인베스티라고 해요. 영어 용어가. 자, 그래서 이런 기초 컨셉을 갖고 오는데 그러면 그 밑에 의부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의부터 들어가면 The equity method is required when investor 다른 회사 주식을 산 사람 인베스터가 have significant influence 매우 유의적인 영향력. 뭐지? 한국말 중요한 거니까 그냥 제가 말할 때는 그냥 아주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는 뭐에 대해서 over operating and financial policies of investee 피투자 회사의 영업 및 재무 활동에 재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법을 써라? 에쿼티 메소드 써라. 근데 그냥 통상 20% 이상 50% 이하면 일반적으로는 에쿼티 메소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제 3-3번에 2번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일단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쿼티 메소드는 요구되는데 인베스터가 정기적으로 어저스트해요. 뭘 어저스트한다? The carrying value of investment to reflect change in the invested shareholders' equity.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인베스티에 BS가 있고 여기 인베스터에 재무제표가 있으면 BS가 있으면 여기 인베스티에 에코티가 커먼 스탁이 있고 여기 APIC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된 게 주로 뭐가 나올 테냐면 여기 넷 인컴이 발생하겠지. 요것이 증가하면 요 인베스터에 뭐가 있냐면 요 투자했을 때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정이 하나 있다고. 계정. 요 계정하고 요걸 갖다가 요것이 증가하면 여기도 증가시켜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넷인컴인 인베스트의 에코티가 증가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증가시켰겠지. 근데 여기서 뭐냐면 디비던드 들어오면 요게 빠지죠. 그럼 이건 뭐다? 이것도 빠져야 되겠지. 다 빠지면 대가 안 대가. 다 빠지면 안 되고 요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율만이 20%면 20%만큼 넷인컴에서 증가시키고 디비던드만큼 줄여시키고 뭐다? 이걸 서로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인베스트의 에코티의 증감을 정기적으로 어저스트 해주는 것이 뭐다? 에코티 메소드다는 거예요. 에코티 메소드.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 인베스트의 에코티의 변동을 그대로 어떤 계정에 연결시켜준다? 투자 회사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조정해주는 것이 그래서 에코티 메소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어쿠럴 베이시스예요. 에코팀에서는 아까 무슨 법이라 했어요? 회계 처리가? 어쿠럴 베이시스. 그럼 왜 어쿠럴 베이시스를 썼냐? 피투자, 어쿠럴 베이시스가 뭐냐면 피투자 회사가 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서 투자 수익을 인식해. 보통 여러분들은 이 회사는 주식을 샀으면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 배당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배당 수입. 그것이 캐시 베이시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배웠던 캐시 베이시스야. 배당금을 받아야지 수익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에코팀에서는 이게 넷인컴만 발생하면 배당하고 관계없이 뭘 한다? 바로 수익을 인식해. 배당은 거꾸로 인베스트먼트를 줄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지? 배당을 하면 줄여준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쿠럴 베이시스 써냐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인베스터는 인베스트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없다. 20% 이상이면 영향력을 무지막지 인식해요. 여러분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을 것 같아? 한 12, 13%도 안 돼. 이재용 회장 몇 프로 갖고 있을 것 같아? 한 15, 16%도 안 돼. 20% 넘는 거 어마무시한 양이야. 13% 갖고도 자주저잖아. 근데 20% 갖고 있으면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20%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회사가 올해 이익이 적어. 근데 여기서 이익이 났는데 야 우리 오늘 이익이 적으니까 니네 이익 전부 다 100% 다 배당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영향이 있으니까 주주 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올해는 배당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익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없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니네들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여기서 이익 난 거에 그냥 몇 퍼센트를 이익을 땡겨. 그러면 여기서 배당 갖고 장난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것이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익이 생겼을 때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언제 이익을 인식한다? 피투자회사가 넷인컴을 리포트할 때 무조건 이익을 땡겨라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는 거꾸로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줘라 그래. 그때 이익을 인식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배당을 받을 때 뭐다? 이 피투자에서의 에코티가 줄었잖아. 그럼 인베스트먼트도 줄여야 돼. 이것이 늘어나면 늘리고 줄면 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보다 여러분 디비던드 받을 때는 이익을 인식했다고 여태까지 컨셉이. 근데 여기서는 그거 하면 된다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것을 어쿠럴 베이스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원라인 컨솔리데이션. 이거는 20% 이상인데 50%를 이하야. 50%를 초과하지 못해. 근데 연결은 아닌데 요 하나의 계정 갖고 여기를 전부 다 연결하는 것과 똑같이 다 각 계정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계정 갖고 뭐다? 피투자의 넷 에셋 밸류를 갖다가
에코티의 증가를 갖다 해주는 것이니까 일종의 뭐다? 하나의 줄로 표시한 연결 재무제표다는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의 계정으로 한 연결 재무제표를 한 것이 뭐다? 이것이 원라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걸 뭐에다 표시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모든 변동이 한마디로 에코티 변동이 뭐다? 인베스트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다 집합돼서 표시되고 있다. 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Accounting for Stock Investment의 보통주 지분율 기준에서 보통은 이것이 써요. 이것이 이 지분율 갖고 어떤 거 쓰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약간 꼴려면 뭐가 나온다? 회계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우리는 맨날 형식적인 것보다는 뭐다?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노화를 푸는 거지. 실질적이도 않아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학문이처럼 냄새를 풍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반가로 2번, 1번은 중요한 거지. 1번 당연히 알아야 되고 2번이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왜? 20% 미만인데 20% 미만인데도 이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 뭘 한다? 형식적으로는 20% 미만이니까 코스 매수 할 것 같지만 영향력이 있으면 무슨 법을 적용해라? 에코티 매수를 적용해라. 또 하나는 20% 넘지만 실제로 헛삽이랑 비슷하다. 의결권이 없다. 그럼 뭐다? 그때는 코스 매수 적용하라. 왜? 첫 번째 줄에 우리가 significant influence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지. 그렇지. 그 영향력이 있어야지 지분만 크다고 해서 장자인데 상속 못 받으면 꽝이지 뭐. 안 그래요? 차남이 상속받으면 그게 실질적 원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번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에코티 메소드를 적용하라. 이런 박스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지분율보다도 이 단어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를 형광 펼쳐라. 첫 번째 largest single shareholder. 이 사람이 단일 최대 주주라면 이게 제일 크다는 거지. 영향력이. 이런 말이 있으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무슨 법을 써라? 에코티 메소드를 써라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거기 representation on BOD,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 representation의 형광펜. representation과 시험에서 가끔 적은 게 recommend. recommend는 아니에요. recommend는 뭐다? 이사를 추천하는 거야. representation은 이사를 박는 거라고, 심는 거라고. 심는 거랑 추천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맞선 못하고 결혼되나? 꼴이네, 결혼되는 거지. 뭐예요? 소개팅 받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레코멘드라고. 그러니까 레코멘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사 추천하는 게 영향이 없다. 이사를 심어야지. 예를 들면, 레프레젠테이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이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당연히 나오니까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정책 결정 참여되면 중요하겠지. 중요한 거래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경영진 상호 교류한다든가 이러면 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 예? 이사회 멤버가 한 9명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저쪽 큰 회사에서 한 명 이사에 있어봐요. 사장도 누구 눈치 볼까? 그 사장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노동 이사제 이런 게 막 신문에 화두가 되잖아요. 그 왜 반대할까? 기업들이. 이사회 가보면 그냥 막 일사불란하고 움직이거든. 근데 노조에서 추천한 이사가 노조원이 한 명 들어가 있으면 엉뚱한 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아이씨, 요새 좀 스탁옵션도 좀 더 많이 줍시다. 뭐 스탁옵션 가격 좀 낮출스럽게 막 할 수 있는데 못하지. 예? 꺼리끼는 거지. 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낮을까? 삼성전자 6만 원. 저쪽 애플 같은 데보다 훨씬 낮잖아요. 왜 그럴까? 아유, 돈을 벌면 주주한테 줘야 되는데 주주가 주인인데 이주인가 다 안 해줘.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아니, 주인이 누군데? 주인은 주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좋은 회사가 주가가 안 떨어져. 안 나. 그래서 참 답답한 거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멀었어.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왜 그럴까? 그만하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경우, 20%가 넘어도 헛바지가 있다, 헛바지. 이런 경우는
그냥 니네들 코스메 써라는 거야. 그게 뭐냐? 첫 번째 형광펜. temporary investment. 일시적으로 이게 영향력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여하는 거가 있어. 누군가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들은 10%, 15% 막 투자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이. 근데 어떻게 돼? 대한항공이 잘못했으면 목을 자르게 하려는데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야. 재벌들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돼? 의결권을 주지 안 준다. 이게 지금 맨날 하고 안 돼. 안 된다고. 제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왜 안 줘? 줄 건 줘야지. 근데 줄 건 안 줘. 이사회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라. 그 스탠드 스틸은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보팅, 의결권이 없는 걸 갖다 스탠드 스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으면 꽝이지 뭐. 예? 의결권이 없으면 꽝이지. 주총장에 오면 다 맞잖아. 그럼 꽝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있는 것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형식적 기준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 형식적 기준 나오는데, 혹시 문제를 꼬면은 그 실질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떨 때 이것이 에쿼티 메소드가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분법이 되려면 뭐다? 보팅 라이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보팅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프리퍼스 스탁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건보다 주총장에 가서 의결권도 못해.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 이럴 때는 그 다음에 페어밸류 옵션. 페어밸류 옵션은 여러분 배웠죠? 페어밸류 옵션은 시가평가하는 거거든. 시가평가하는 거는 지분법에 적용 안 돼.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뭐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맨날 일일이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지분법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지분법 회계 처리 그 옆에 뭐라고 써놓는다? 어쿠럴 베이시스. 어쿠럴 베이시스. 이걸 꼭 잊어먹어. 어쿠럴 베이시스. 어쿠럴 베이시스. 자, 이 인베스터가 인베스트에 주식을 샀으면 그걸 갖다 지분을 취득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그래, 저널 엔트리를. 그럼 저널 엔트리를 어떻게 하면 데빗에 뭐다? 인베스먼트 들어갔잖아. 인베스먼트. 그럼 대가를 지급하겠지. 캐시. 그래서 캐시가 오른쪽에. 여러분, 회계 혹시 분개를 하면 이렇게 회계해요. 제가 야구 선수인데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면 안 돼. 오른손잡이면 글러브를 어떻게 끌까? 왼손에 끼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질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오는 건 왼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가는 건 오른쪽에 기록하는 게 회계의 원칙이야. 분계. 기본 원칙이. 뭐다? 들어오는 건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 그러면 분계가 그냥 AP 수준의 분계는 다 거의 끝내. 그냥 한쪽만 하면 다른 건 알잖아. 두 개 개조가면 둘 중에 이게 한쪽이 왼쪽이 오른쪽만 하면 다른 쪽은 알겠지. 둘 다 하면 더 좋은데 몰라도 한쪽만 하면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다? 여기 취득 시에 여기다가 인베스트먼트 얼마 여기 당연히 캐시가 얼마 나갔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심플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인베스트먼트가 기록됐겠지. 여기다가 인베스트에다가 인베스트먼트가 등장했겠지.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피투자에 있어서 이제 넷인컴을 보고했어. 넷인컴을 보고했으면 이때 발생주의니까 뭘 해라? 이익을 인식해야 돼. 인베스티가 넷인컴을 리포트했을 때 인컴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돈이 안 들어왔어도 이익을 조작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넷인컴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그래갖고 이익을 땡겨다 하는 거예요. 요 에쿼티가 증가했으니까 자기 인베스트먼트 금액도 증가해야 돼. 그럼 인베스트먼트가 증가하니까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율 여기다가 인베스트먼트 얼마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인컴이잖아. 인컴. 예? 인컴. 여기 뭐 인베스트먼트 인컴이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인컴만 돼. 너무 어드밴스에서는 제가 말할 때만 여기 사람, 동물 이러면 됐지
김서방, 이서방 찾을 필요가 없어.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제가 나올 때는 그때는 구분해서 하는데 요거보다 뭐다? 물론 정확한 건 인베스트먼트 인컴이지만 여기 뭐다? 인컴을 잡는다 그래 중요해. 인컴. 언제 인컴 잡아? 넷 인컴이 보고 있을 때. 넷 인컴이 보고 있을 때 그만큼 넷 인컴이 되면 그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지. 20% 갖고 있으면 넷 인컴이 100이면 얼마만 시키면 돼? 100에 20%는 20만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증가시켜주고 인컴을 증가시켜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회사가 100의 이익을 받는데 넷인컴이 100이라고 보고 왔어. 근데 1월 1일부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의 20%니까 20을 잡아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1월 1일부터 산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7월 1일때도 이거 100에 20%면 20 갖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이때 이익은 자기 이익이 아니잖아. 요때부터 이익이잖아. 그럼 요것도 뭐다? 요거 100 곱하기 20% 지분율에다가 12분의 6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야. 기간에 따라서. 그 말을 거기 지분을 기중에 중간에 취득하는 경우는 월할 계산해서 이걸 갖고 와야 된다는 뜻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1월 2일부터 주식을 투자했으면 1월 2일부터 이익이 자기 거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면 안 되고 만약에 12월 1일이면 12분의 1만 갖고 와야 되겠지. 지분율에서. 당연한 거지. 그래서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익도. 지분을 언제 샀냐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갔었습니까? 자, 그 밑에 말은 당구장 필요 없는데 거기 자, 배당금 이익 평가익은 시가평가익은 지워버리고 배당금 수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배당금을 주면 여기 보세요. 배당금을 주면 여기 에코티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배당을 주면 에코티가 감소하지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줄여줘야 되겠지. 예? 인베스트먼트 줄여준 거 자산의 감소잖아. 그러면 배당을 받았을 때는 여기서는 인베스트먼트를 자산을 줄여줘. 그 다음에 이거다 돈이 들어왔으면 뭐다? 들어온 건 왼쪽이라 했지, 왼쪽. 캐시가 들어왔잖아. 이때 보통 여러분들 코스 매수할 때 이때 수익을 잡았다고. 근데 에쿼티 매수는 언제 이걸 잡나 안 잡나. 그래서 그것이 배당금 수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게 형광펜이라고. 거기 옆에 때 동글배 1번.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함으로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걸 가끔 물어보면 수익 맞지 이렇게 나온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보다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주고 단지 현금만 들어올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코스 메소드면 여기 이걸 갖다가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뭐 했을까? 디비던드 인컴을 잡았겠지. 디비던드 인컴을. 뭐 때? 코스 메소드에서는 이때 인컴을 잡았다고. 근데 어쿠럴 베이스는 언제 인컴을 잡았어요? 넷 인컴이 리포트가 됐을 때 이걸 잡았다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그 동글뱅이 1번. 스탁 디비던드, 스탁 스플릿. 스탁 디비던드보다 스탁 디비던드는 주식 배당이잖아. 주식 배당은 여기서 리테인드 어닝을 커먼스탁으로 바뀐 거지. 리테인드 어닝은 포지션만 바꾼 거야. 뭐로? 커먼스탁으로 바꿔줬어. 그럼 여기 에쿼티에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왼쪽에서 빼서 오른쪽으로 넣는데 무슨 변동이 있어. 리테인드 어닝을 빼갖고 커먼스탁으로 늘렸는데. 이 전체 이 토탈 금액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에쿼티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요새 테슬라가 주식 분할한다. 스탁 스플릿이 주식 분할이거든. 한 주가 800불이니까 엄청 비싸니까 이런 말 줄이려고 그래. 그럼 스탁 스플릿은 여기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지. 에코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금액에. 변동이 없으니까 스탁 스플릿도 회계처리할 게 있다 없다.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응?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멍 때리고 쓰는 걸 갖다 노 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노 엔트리. 자, 그 다음에 3번에 리퀴데이팅 디비던드, 청산배당이야. 청산배당은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을 감소치는 거야. 청산배당이 뭐다?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하는 것 갖다가 청산배당이래. 누적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을 얻은 뭐다? 이 커먼 스탁을 갉아먹은 거야. 이건 뭐다? 이거는 굉장히 자본을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형광펜. 둘 다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돼, 이때는. 청산배당의 경우는. 청산배당이고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지 문제에서 리퀴데이팅 디비던드라고 혹시 나오면 이때는 뭐다? 코스 메소드든 에쿼티 메소드든 관계없이 이 커먼 스탁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다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되겠지. 됐습니까? 요 정도로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디스크로저 보면 더 회사는 어카운팅 팔러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카운팅 팔러시 뭐냐면 이 회사가 코스트 메소드를 쓰는지 에쿼티 메소드를 쓰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회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디스크로저를 해줘라. 왜? 아까 뭐냐면 10%지만 예를 들면 에쿼티 메소드 쓸 수도 있고 20% 넘었지만 코스트 메소드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회계 정책에 어카운팅 팔러시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특이한 것이 있으면 디스크로저가 이거 당연한 거죠. 여기서 뭐 주주이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회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팔러시의 형광펜. 여기 주주 이름 뭐 이런 건 뭐 지분율 그런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에쿼티 메소드예요. 에쿼티 메소드. 와, 에쿼티 메소드 뭐 재밌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제 책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예제는 거의 시뮬레이션급이니까 잘 봐놓으면 몸에 이롭다. 숫자만 바뀐다. 이게 처음이니까 영어 시험이지 한 두 번 풀면 영어 시험이 아니고 뭐다? 이거 국산 시험하고 똑같아. 처음 보니까 이게 영어 시험 같지. 근데 물론 영어를 잘하면 더 유리해.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더 좋지만 특히 이 글이 된 시험 그런 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왜 문제 빨리 그렇지만 회계 같은 거는 한 번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국산 문제로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에 보면 그 지분율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에쿼티 메소드와 연결 재무제표에서만 이 지분율이 주로 나와. 그러니까 지분율이 나오면 주로 고급 회계에서는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에쿼티 메소드 아니면 연결 재무제표 문제가 있구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지분이 나오면 먼저 이건 둘 중에 하나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캐치하고 들어가면 편하지. 자, 그러면 위아스가 있어. 거기 이런 문제 취득했는데 거기 중요한 거다. 몇 퍼센트? 동글뱅이 30%니까 무슨 법을 적용할까? 특별한 게 없으면 20% 이상 50% 이하는 에쿼티니까 이거 에쿼티 메소드구나 이렇게 대략 보는 거죠. 에쿼티 그럼 에쿼티 메소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어크루얼 베이스구나. 어크루얼 베이스는 언제? 디비던드를 받을 때가 아니고 넷 인컴을 리포트할 때를 이익을 잡아야 되고 이게 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자, 30%가 에쿼티 메소드구나. 거기 보팅 스탁이에요. 이게 만약에 넌 보팅 스탁이면 꽝이지. 보팅 스탁이구나.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얼마 샀다? 30만 원 샀어. 뭐가 들어왔을까? 스탁이 들어왔겠지. 뭐가 나왔을까? 캐시가 나가겠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왼쪽. 나가는 건 오른쪽이니까 들어오는 거 스탁, 나가는 거 캐시인데 스탁으로 쓰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를 쓰는 거라고. 스탁 3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인베스트먼트 30만, 캐시 30만. 그 밑에 보시면 뭐라 취득시. 인베스트먼트 30만, 캐시 30만 되시죠? 솔루션.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왼쪽 항상. 나가는 건 오른쪽.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 메소드나 에쿼티 메소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 똑같아. 취득시는 똑같아.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 보면 비교해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회계처리가 됐어. 근데 취득시는 어째다? 2014년 1월 1일이야. 1월 1일이니까 월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1년치 이자에 이 30%만 때리면 이것이 이익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익의 몇 퍼센트? 30%가 지분율인가 30% 때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7월 1일이면 30% 곱하기 12분의 6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캐링 어마운트. 그거 뭐냐면 이 회사의 캐링 어마운트가 장부가라는 컨셉인데 네데셋 우리 여기서는 이제 에쿼티라는 말보다도 뭘 많이 쓰냐면
분필이 안 도와주네. net asset value에서 NAV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다? 여기 뭐에서 볼다? Asset에서 liability 차감한 것이 이제 equity라는 표현보다 뭘 쓴다? NAV 이렇게 많이 쓴다고. 순 자산 가치. 그리고 carrying amount는 장부가예요. 장부가와 거기 net asset value의 carrying amount와 carrying amount를 샀대. 장부가 샀대. 그러니까 더 비싼 게 아니고 그게 100만 원에 30%니까 30만 원 산 거예요. 그죠? 100만 원에 30%를 30만 원 산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요게 10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증가돼. net asset value고 차이 나는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제 요거 배운 다음에 할 건데. 페어 밸류와 캐링 어마운트가 여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야. 페어 밸류와 캐링 어마운트가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좀 뒤에서 나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근데 여기서는 심플한 거. 처음부터 어려운 거 어려우니까 심플하게 같다고 줬어요. 잘 봐야 돼. 그건 페어 밸류하고 캐링 어마운트 같은지. 그 다음에 2014년에 피투자 회사인 인베스티는 보고를 얼마 했어요? 10만. 됐습니까? 10만에 몇 퍼센트 곱해야 될까? 30%. 30%면 이익을 얼마 잡을까? 3만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밑에 솔루션 보세요. 순위 보고시 코스메소드는 이때 가만히 있어. 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왜? 캐시 베이스니까 캐시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에코팀에서는 무슨 방법? 어쿠럴 베이시스니까 이때 이익을 잡아야 돼. 차이 나죠, 이게? 차이 난다고. 언제 이익을 잡는 데가 보라고. 그러면 에코팀에서는 인베스트먼트가 증가시켜도 했지. 아까 이거 뭐예요? 이익이 증가하면 인베스트먼트를 증가시킨다 했잖아요. 인베스트먼트를 증가한다는 건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차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컴은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변에 크레딧 쪽에 가는 거지. 금액은 하는 거지. 1월 1일 샀으니까 월화 계산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배당은 4만이야. 4만 했으면 이거보다 배당을 4만 했으면 요만큼 네데스 밸류가 줄었죠. 에코트가 줄었지. 그럼 뭘 줄여야 한다?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야 되겠죠. 인베스트먼트 줄여야 되겠잖아. 얼마 줄인다? 4만에 다 주면 안 되고 자기 목만 줄이면 되지. 4만에 3%가 얼마다? 12,000을 줄이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늘어나 줄어. 줄으니까 차변 대변. 크랜스에 갔다가 12,000을 줄여주고 그때 뭐가? 캐시가 들어오겠지. 이때 이익 잡으면 안 돼. 근데 봐봐. 그럼 때 코스메소드는 이때 디비던드 인컴을 잡지. 그럼 여러분 뭐다? 거기 순위 보고시에 인베스트먼트 인컴에다가 형광펜 3만. 그 다음에 배당금 수치에서는 디비던드 인컴의 형광펜. 수익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나중에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 나중에 이것을 또 이때도 또 써먹는데 어디서 써먹냐면 요거를 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 가보면 거기 방가로 3번에 지분법과 이혼범위세라는 게 있죠. 에쿼티 메소드와 이혼범위세 29페이지에 거기 코스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에쿼티 메소드가 있지. 그 30페이지 에쿼티 메소드가 있다고. 이건 또 이때 이거를 갖다가 컨셉을 다 가르쳐주는데 또 그때 가서 또 하면 전 처음 봐요. 그럼 골치 아프지. 그걸 또 해갖고 그 연장선에서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계속 연결된다고 책이. (108페이지) 한번 볼래?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 줄로 보면 NCI 금액 계산할 때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건데 NCI 금액 구하라 그러면 뭐다? 거기 에쿼티 메소드 쓴다는 게 나왔죠? 그럼 그것도 옛날에 배운 거야. 그럼 또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9페이지는 코스 메소드로 하는 거 있죠? 111페이지는 에쿼티 메소드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컨셉이 다 거기 나온 거야. 챕터 1에서 배운 컨셉이 여기서 또 써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건
처음 들은 게 아니고 그때 가면 그런데 또 그때 가면 그건 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서로 또 얼굴 붉히면서 서로 대조해야 돼. 서로 이거 봤냐 안 봤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에코티 메소드는 언제 수익을 하셔야 그런 수익 인식하냐 그걸 말을 다 물어봐. 그럼 언제? 넷인컴이 리포트 할 때. 그 다음에 배당금 받을 때는 이 수익 인식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땡. 그때는 뭐다?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준다. 이게 답이지. 그렇게 말만 물어봐. 말만 물어보고 이걸 회계 처리하는 걸 절대로 안 물어본다고. 그럼 뭘 물어보냐?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연도 말에 갔을 때 이 회사 이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이 금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얼마입니까? 이거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 3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저널 엔트리는 UL 도쿄에서 하는 거고 시험의 목적에서는 그걸 풀었고요. 그 밑에 박스에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그 공식으로 하면 바로 급에 나와. 자, 먼저 답을 보기 전에 자, 이 저널 엔트리를 통해서 처음에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였어요? 취득 시에? 그 다음에 순이익 보고시 얼마큼 들었어요? 근데 배당했을 때 얼마큼 감소했어요? 그럼 합치해보세요. 그럼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그렇게 나오거든. 30만에다가 더하기 3만 더하면 33만에서 12,000 빼니까 31만 8천이 인베스트먼트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또는 인베스트먼트 인컴 금액을 얼마냐 그러면 3만이 답이에요. 인베스트먼트 인컴 구하라. 이것이 물어보는 취지거든. 이게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너무 쉬우니까 뭘 물어볼까? 인베스트먼트 인컴 주로 물어보겠지. 근데 둘 다 알아야 돼. 이게 연결돼서 또 써먹으니까. 근데 뭐다? 그래서 공식을 제가 만들었어. 공식을. 어떻게 회계 처리 몰라도 답을 풀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 처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 안 해도 이것만 보면 지분법을 몰라도 풀 수 있어. 어떻게 한다? 거기 몰랐어요? 취득금액 플러스 P투자회사의 넷인컴 마이너스 배당금 곱하기 지분율 하면 돼. 한번 넣고 한번 금액이 30만 8천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 공식에다 넣고 30만 플러스 넷인컴이 얼마예요? 10만 마이너스 4만 곱하기 30%면 30만 8천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래요. 나오나요? 그 답이 그걸 물어보지 저널 엔트리 물어보지 않아. 그럼 저널 엔트리 왜 했냐? 너무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저보고 사기꾼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니? 그래서 이게 또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뭐다? 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박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널 엔트리에서 답을 찾아야 돼. 어떤 게 편할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은 한 문제당 몇 분일까? 1분 20초래. 한 문제당 가면 1분 20초. 한 분 한 1분 30초는 되지만 제가 보기에 막히는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쭉쭉쭉 할 수 있으면 쭉쭉 하는 게 낫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면 좋다. 저 암기하라는 말 하니까 저 선생은 맨날 암기하란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방법은 여러분들 방법을 하셔라고. 오케이?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인컴 구하면 어떡할까? 인컴은 그거 똑같아. P투자회사 넷인컴 곱하기 지분율이야. 그럼 어떡할까? 공식에다 넣어보세요. 숫자를. 뭐다? 100만 곱하기 30%. 100만 곱하기 30%. 거기다 밑에다가 숫자를 넣어놓고 하면 그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지. 회계는 습성이야, 습성. 여기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속 쓰고 하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면 금방 잊어먹고. 특히 어드밴스는 휘발성 인간이 갖고 뒤돌아서면 몰라.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안 날아가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능력이지.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어. 무슨 말겠어요? 그게 그 밑에다가 지금 박스에 하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다 숫자 갖다 써놓으면 나중에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뜬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에코티 메소드의 기본 컨셉. 해보니까 어때? 어렵죠? 어렵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